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셨죠?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이 초록색 예쁘죠? 그다음에 워크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워크북이 원래 없던 표지가 생겼죠, 이거. 이거는 우리가 책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걸 또 수작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실수로 만들어서 붙였어 이걸. 그래서 괜히 고퀄이 됐어요. 이거 하려면 또 돈이 드는데 사실은 이거 그게 필요 없거든. 케이스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여기 표지가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데 하여튼 해놨어. 그렇다고 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쓸데없는 고퀄이 돼버렸는데 자 이게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할 때 여러분 또 숙제 내야죠. 워크북 해갖고 열심히 했던 사람 손 들으라고 하진 않을게요. 대부분 다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 1, 2월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3, 4월에 쉬었단 말이야. 5월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강생들 잘 내시고, 잘 해오시고, 인강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도 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에서 우리 현대한어와 관련해서 현대문학 관련해서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있는데 워크북에 우리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처음에 보면 제 1장 해갖고 항상 있는 거 있죠? 문장 성분 분석법 해가지고 문장 성분 분석과 관련한 요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분석법은 다음 주에도 어차피 뭐 이론 시간에도 다시 거기부터 수업이 진도가 시작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와 같이 문장 성분을 구분을 하고 걔네들한테 기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 바로 얘가 주어인지 수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현대문학 부분은 이 워크북에다가 문장부를 쓰면 돼요. 문장부를.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백이랑 줬으니까 여기다가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문장 성분을 보려면 쭉 문장이 좀 길어야 되거든. 그래서 워크북이 옆으로 생긴 이유도 이 문장 성분 분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재처럼 돼 있으면 중간에 막 줄이 바뀌어가지고 훨씬 더 파악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문장 성분 분석을 해오시면 됩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 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잘하세요. 예? 뭐 이건 해온 분들은 잘 알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알 거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전에 하던 사람도 노신의 작품은 여기서부터 잘 진도가 잘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작품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막 길거나 이러진 않죠. 우리가 볼 게 야초란 작품이에요. 야초가 어떤 건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야초에 있는 작품은 길지 않아요. 노신의 잡문 중에 뒤에 보면 아주 긴 작품도 있어요. 편폭이. 근데 야초에서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짧아요. 그 이유는 야초가 산문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문시. 그래서 이거는 산문이지만 또 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복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만한 게 사실은 그렇게 없어야 맞는데 이게 짧긴 하지만 길이는 짧지만 산문이지만 또 시라는 측면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모호성이라든지 애매함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신 작품은 또 이렇게 관련한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석 부분을 친절하게 해석이랑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석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친절함은 이전에 베푼 적이 없는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문제는 언제 다 가죠 이걸? 자, 그래서 이제 예습 복습할 때 특히 예습할 때 내용을 다 읽어 오셔야 됩니다. 주석이라든지. 그래야만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진도에 따라서 한 주에 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많으면 3개, 4개도 보고 짧으면 1개도 보고 이렇게 되니까 작품에 따라서 여러분이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작품, 1번 제사부터 3번 잉더까우비에 관한 작품까지 보게 될 거예요. 어제 이제 현대문학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노신과 관련해갖고 설명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야초가 맨 처음에 나와요. 산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도 야초는 시험 문제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좀 전에 아까 야초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산문시라고 그랬죠. 시험 문제가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야초 같은 그 야초 말고도 다른 어떤 장르 작품들이 있죠. 뭐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품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쓰여진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이나 내용들이 좀 달라.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도 하나씩 채워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초 제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산문시라고 그랬죠? 노시는 어떤 잡문. 사실 일반적인 잡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산문시기 때문에. 잡문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해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노신의 일반적인 소설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하고 다른 잡문의 어떤 시작, 잡문의 어떤 그 잡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노신이 만들어낸 특별한 어떤 특별한 장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어렵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극복해내자는 얘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려워서 전혀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고 가끔가다 둘치기 무슨 소리냐 모르겠다 이런 느낌들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야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야초 1번 제사. 자, 야초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쭉 있죠. 제사를 볼게요. 제사. 주석을 한번 볼까? 주석을 뒤에 페이지 우리 워크북에서 넘겨 8페이지 보면 주석이 있죠. 워크북 8페이지. 주석이 있습니다. 워크북 8페이지. 워크북의 8페이지에 보면 뒤에 보면은 문장 성분 분석 있고 현대 언어 그렇죠. 여기 제사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라는 것은 글의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제목. 그래서 이거는 서문에 해당돼요. 서문. 그래서 야초를 어떻게 쓰게 됐느냐? 야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야초를 내가 왜 썼는지. 그래서 주석을 보면 1번 해갖고 나오는데 이제 이 번호가 이제 보통 1번의 경우는 제목과 관련한 얘기예요. 이 제목이 왜 만들어졌는지 혹은 관련한 어떤 배경 지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어로 돼 있는데 중국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석을 넣어드렸으니까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은 이렇게 돼 있죠. 8번 이 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1927년 7월 2일 어사 자, 국민당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일단 27년이잖아요. 27년이면 혁명문학 논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고요. 공산당과 국민당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을 때고요. 국민당이 공산당을 괴롭힐 때입니다. 근데 괴롭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남자는 다 죽이고요. 여자와 부인과 딸은 사창가에 팔았어요. 심각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뭐 온갖 나쁜 짓 다 했잖아, 전두환이가. 헬기로 사람 쏴서 죽이고 별짓 다 했잖아. 온갖 그때도 여자들한테 몹쓸 짓 엄청 많이 했죠. 자, 그런 것들을 이 살인마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쓰레기죠, 쓰레기. 자, 어쨌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이게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애는 애대로. 그렇게 해갖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공산당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여버린 거야.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빡친 거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다 공산당 그것도 좀 과격하지 않아 이러다가도 국민당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바뀐 사람은 그 당시 사회가. 여러분 그러는데 어떻게 국민당 선에 서겠냐? 솔직히 안 그래? 내가 막 엄청 돈이나 많아가지고 막 해갖고 기득권이나 누리려고 하면 또 모를까? 혹은 잘 그런 상황을 모른다면 모를까?
노신 같은 사람이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 뭐야? 혁명문학을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혹은 싸우다가 야 그것도 문학이냐 이러다가 결국은 좌련으로 가잖아요. 이 꼴을 보는데 그 힘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데, 예, 그쵸? 예. 이게 바로 4.12 이제 이쪽인데 4.12 정변인데 이러니까 빡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이런 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신의 그 초기 어떤 소설 광인일기랑은 또 결이 또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자, 하여튼 비분한 감정을 드러내고 노신은 항상 비분했는데 비분 관계 항상 분기탱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뭐 사건이 많아 이렇게 우리가 짜증만 부릴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거나 거기 상황을 듣고 보면 사실 코로나도 사실 사태인 거고 상황인 거고요. 우리는 역사의 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잘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때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노신은 결국은 좌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4.12 정변, 4.15 대참살, 뭐 이때 사람 죽이고 막 쓰레기 진짜 뭐 이건 인간이 아니죠. 살인마죠. 살인마. 이제 이런 일을 벌어져. 그러니까 장개석이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대만 가서 나쁜 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워낙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계열 이쪽이니까 이제 국민당은 괜찮은 사람이고 공산당 나쁜 놈이라고만 그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물론 공산당도 제가 뭐 공산당 보면 잘했다고 칭찬 안 하죠.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대혁명하고 하는 것들 완전 그때는 또 그놈들이 미쳐 날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세력이든 항상 옳은 일만 하진 않아요.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심판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이때가 그런 시대적 배경. 그래서 어사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나 보통 잡문들은 보통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가끔 한 번씩 원래 노신이 그 갔던 길, 밤봉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글들도 포함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때 이제 그 당시 주간지에다 계속 발표하는 거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노신이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 설명, 배경 지식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국민당이 이제 출판물 검열해갖고 막 빼고 못하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게 실렸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국민당이 뺄 정도면 국민당이 아픈 구석이 있는 거고 찔린 거죠. 찔린 겁니다. 자, 보죠.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시작. 들풀에 수록한 산문시 23편은 모두 북양 군벌의 통치하에 자, 그래서 잡문은 아니지만 잡문과 같은 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노신은 우리가 항상 소설을 생각하는데 소설 이외의 것 중에서 더구나 얘는 산문시라고요. 기출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어떤 암흑 세력, 적폐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투쟁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인 그런 학자였습니다. 사상가. 자, 그러나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 조건에서 부분적인 그런 노신의 사상 발전에서 나타난 모순 고민과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뭐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 32년 노신은 그때로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그 후 시작. 그 후 신청년의 집단은 흩어져서 어떤 이는 출세하고 자, 이거죠. 자, 요거 이제 원문 부분, 요거는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문 부분을 보면, 자, 여기죠. 就写点 短文, 단문을 썼어요. 夸大点说, 조금 그럴듯하게 말하자면 산문시라는 걸 썼다. 그래서 이건 뭐 산문시가 틀림없고요. 중국에 또 산문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야초가 갖는 특징은 더 드러나고요. 그래서 나중에 야초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초. 그래서 왜 야초냐는 것은 이 제사의 내용을 보면 왜 야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들풀이죠. 들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국어에서 김수영의 풀이 있죠. 풀처럼 그 풀도 그 김수영의 풀도 결국 이 야초에서 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풀은 결국 민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할 수 있는데 이 들풀이라는 어떤 그 외로우면서도 좀 쓸쓸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잘 드러나고요. 그 당시 어떤 광야에 있는 외로운 자신의 신세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출세하고 했는데 이제 변절해서 이제 나가고 뭐 이렇게 간 인간도 있을 것이고 또 발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라진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여전히 작가라는 감투를 쓰고 사막에서 헤매고 있다고 그랬어요. 노신의 소설집에서는 또 방황이라는 소설집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커다란 또 방황이에요. 또 이제 새로운 새로운 이제 혁명 문학이라든지 혁명, 또 진영,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또 지배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내가 갈 길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노신은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잡문 혹은 야초 같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약간 좀,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산문시들 가운데 글이 비교적 우회적이고 애매한 것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때 너무 험악한 시절이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37년이니까 이미 이때는 진영이 완전히 정해지고 이제 항일 투쟁할 때죠. 11월 5월에 노신의 이에 대해 그때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한 말들을 썼다라는 표현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요 즈음입니다. 노신 함부로 말했다가는 온 언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로 매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도 총선 전에 또 공작이 한번 있다가 들켰죠. 유시민 이렇게 해갖고 유시민 해갖고 무슨 비겁 부정한 돈에 연루됐다 해갖고 감옥 보내려고 조사만 하는 거지. 나중에 무죄로 나더라도 총선이 이기면 되니까 자기 편이. 근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검찰들은 수사를 안 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다가 그야말로 매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오늘 재판 받는데 조국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저는 조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해요. 옛날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분이니까 조국이 어떤 일을 했을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론에 나온 거는 조국은 다 쓰레기잖아. 개쓰레기. 개쓰레기거든. 조국이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 앞에 나와서 그렇단 말이야. 법무부 장관 된다고. 검찰 개혁할래. 어쨌든 그게 지금 나온 언론의 말이 다 사실이랄지라도 이 사람이 가만히 서울대 교수하고 있었으면 서울대 최연소 교수야? 서울대 최연소 교수야? 예. 엄청 똑똑합니다. 게다가 잘생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른바 보수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걸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오면 안 돼. 그리고 조국은 평생 법원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국은 쓰레기가 돼야만 해요. 쓰레기죠, 지금은 쓰레기가 됐죠. 이제 재판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노신 같은 사람 그렇게 몇 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조국을 잘 아는 사람이 조국이 저렇게 된 걸 보면 자기가 과연 자기의 소신 발언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지. 입을 틀어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권이 어목해지면 쓰레기 같은 통치자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신이 애매한 말, 사실 노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대놓고 처음부터 공자에 대해서는 식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애매해졌어요. 그만큼 위축된 거지. 위축시킨 거고요. 일단 먹힌 건데 나중에 이제 노신은 자신의 어떤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그때부터는 또 대놓고 또 이제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어찌됐든 요 시기가 좀 그런 시기다. 그래서 산문시라는 것이 나온 것도 그렇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나온 것도 그런 거고 사실 기출문제에 나온 것 중에 몽롱시라는 시도 있는데 그것도 뭐야 시절이 험악하고 어묵하니까 있는 그대로 못하니까 몽롱하게 시를 썼죠. 그래서 몽롱시야. 그때는 이제 공산당 정권이 저기를 또 탄압을 했죠. 이런 식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몽롱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자, 제사 한번 그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해석이나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주석. 자, 일단 제사 한번 바로 들여다봅시다. 제사. 아까 제목이라고 그랬죠? 야초에 어떻게 보면 서문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자, 当我沉默着的时候我觉得充实 이랬는데요. 내가 침묵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충실함을 느낀다. 내가 입을 버리려고 할 때, 我将要开口,我将开口, 同时感到空虚 그랬죠?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자, 어떻게 보면 반대죠. 우리가 침묵할 때는 말을 안 하는데 충실해지고 입을 열려면 공허해진대. 이게 바로 이거 뭐야? 함부로 말을 열 수 없는 그런 식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주석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넘기고 넘어갈게요. 자, 过去的生命已经死亡 그랬네요. 과거의 생명은 이미 죽었다. 나는 对于这死亡有大欢喜라고 했네요. 나는 이 죽음에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 죽음이 즐겁대요. 뭐 역설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시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시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생명은 죽었다. 나는 이 죽음이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我借此知道他曾经存活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죽어보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을 알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뭐 제가 여러분 인강으로 하다 보니 직강할 때 행복했구나 이런 것들을 안다고 했듯이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결국은 죽음으로써 사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사실 죽음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살아있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야. 이 죽음은 실제로 뭐 신체적인 죽음이 아니겠죠. 그 당시 사상과 어떤 예술과 문학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자, 死亡的生命已经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修复 부식됐죠. 응? 불후 후자는 썩을 후자고요. 후부라고 돼 있는데 부는 부식할 부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은 생명은 이미 부식되었다. 나는 이 부식에 대해서도 기쁘다. 지금 반복입니다. 사실 부식돼서 썩었어. 썩은 게 좋아? 근데 썩는 게 너무 좋대. 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알겠다. 그것은 여전히 공허한 게 아니라는 것. 즉, 내 몸이 아직 썩을 게 있었다는 거죠. 뭔가 있어야 썩을 거 아니야. 그쵸. 완전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쵸? 자, 生命的你为气在地面上. 생명의 진흙은, 바로 땅바닥, 우리 땅 위에, 기탁한다? 거기에 뭐 의지하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不生乔木只生野草这就是我的罪过. 자, 이 표현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라든지 설명이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생명의 진흙은 그 땅에 떨어졌어. 내가 이제 죽어서 내 몸이 썩어서 뭐가 된 거야? 진흙이 된 거죠. 진흙. 그 진흙이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교목을 만들어내지 못해. 교목이라는 것은 우리 교목하고 그때 나왔었는데 그쵸? 현대 한어에서 보면 의미자질 분석할 때 교목 자무 해갖고 나오잖아. 보통 키가 크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줄기가 이렇게 굵게 굵고 그래서 큰 나무입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 요 정도 느낌을 보시면 돼요. 뭐 교목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뭐 이미지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죽어서 썩었는데 그 썩은 것으로부터 거기서 뭔가 커다란 나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야초 풀이 자랄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자양분이 돼도 뭐 커다란 엄청난 일은 못하게 된다면 겸손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의기소침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야초는 피어낼 수 있다는 정도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나의 죄이다. 그러니까 더 큰 나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이다. 나의 부적의 소치다라는 얘기긴 한데 결국은 그래도 풀이라도 낸다는 얘기야. 그래도 풀은 피어낼 수 있다. 야초. 그래서 야초에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야초. 자, 야초. 여기 드디어 나오죠? 야초. 나중에 책을 묶을 때 처음부터 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글이 있었고 글을 묶어서 제목을 달았는데 그 글의 제목은 당연히 야초일 수밖에 없죠. 요 제사 때문에. 야초. 뿌리는 깊지 않고 꽃잎과 이파리는 아름답지 않다.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슬을 머금고 물을 먹고 또 죽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그러면서 각자의 생존
자신의 생존을 쟁취한다. 결국 내가 미랄이 돼서 썩을 테니 내 살을 뜯어먹고 중국의 인민들이여, 국민들이여, 그대들은 살아남아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生存时 생존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곧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그렇죠? 이건 짓밟힌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잘려나가겠죠. 칼도자 보이죠? 베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사망에서 다시 썩는 데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나는 단란, 신란하다고 했는데, 단란은 나는 아주 단란 그러면 매우 여유만만한 거예요. 아주 태연한 모습이고요. 신란하다는 것은 아주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여유가 있고 기쁘다. 나는 크게 웃을 것이며 또 크게 노래 부를 것이다. 나는 나의 야초들을 사랑한다 이랬어요. 이 야초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노신의 작품으로 볼 수도 있고, 자신이 그렇게 썩어서 만들어진 어떤 작품을 볼 수도 있고, 뭐 국민으로 볼 수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시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뭐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나는 어쨌든 내 들풀들을 사랑해요. 뭐 작품이나 백성, 국민으로 봐도 좋은데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나는 어떻게 해요? 정우 싫어합니다. 미워하죠. 어떻게? 이 야초가 뒤덮인 야초로서 장식되어 있는 이 땅은 싫어합니다. 이 땅이란 걸 볼까요? 그 당시 암흑색이죠. 중국은 싫어. 하지만 이 중국에 살고 있는 인민들, 백성들 혹은 나의 작품들은 사랑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地火네요. 地火. 땅의 불, 땅불. 뭐 땅불이라는 것도 뭐 이것도 저기겠죠. 뭐 노신식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땅에 난 불은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땅불. 뭐 용암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땅불. 그냥 땅불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뭐 시니까. 땅에 난 불은 땅 밑으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뭐 용암 같은 느낌이죠. 땅에 번진 불은 땅 밑으로 가립니다. 그러니까 땅 위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숨어서 부글부글 뭔가 끓고 있는 불덩이가 그 밑에 있다는 거죠. 백성들의 어떤 원망이나 억울함, 분노 이런 거 그렇게 있죠. 그러다가 얘는 어떻게 돼요? 떤투하죠. 갑자기 어딘가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뭐 용암으로 봐도 딱 좋죠. 밑에 용암이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그 용암이 일단 분출하게 되면, 한번 분출을 하게 되면 샤오진 모든 야초를 또 불살라 버리죠. 심지어 교목까지도. 그리고는 다시 또 삥치에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썩을 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태연하고 기쁩니다. 크게 웃을 거예요, 노래할 거예요. 지금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 많습니다. TNT 요 루츠 징무라고 했는데, 하늘 사이에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너무도 찡하다는 건 고유한 거죠. 무는 화목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고유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 고유하다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여전히 고요하니 나는 너무 크게 웃거나 노래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래를 못 부르는데 앞으로, 짱이잖아. 짱 앞으로 부를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못해.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나중에 또 어떤 다른 시대가 올 것을 또 뭐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느낌들이 여기서 또 납니다. 계속 보면 비슷한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뿌루츠라면 뿌가 들어갔네요. 세상은 이렇게 조용하지 못한다. 아까는 조용하다고 그랬는데 또 이건 조용하지 못하대. 이런 것들도 시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와 같이 이처럼 조용하지 못하도 나는 나는 아마도 짱뿌능 그러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좀만 더 봅시다. 我以这一丛野草 이 종은 여러 개가 이제 풀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 무더기로 자랄 때 종을 쓴다고 그랬죠. 나는 이러한 야초로서, 이러한 풀들로서 在明与暗生与死 자, 명과 암, 어둠과 밝음, 또 그 다음에 죽음과 삶 속에서, 그리고 또 과거와 미래의 그 사이에서 之际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先于
여유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바치느냐? 내 벗과 원수들에게 바친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 자,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를 짐승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했는데 살인마, 악마로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자, 사람과 짐승.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부하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어 증거로 삼기로 하노라. 증거. 혹은 나의 뭐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증거로 삼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내가 이 야초라는 이 글들을 써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혹은 내가 미워하는 그들, 이 우리 편과도 이제 저놈들이죠. 그 나쁜 놈들한테 모두 다 이 글을 바친다, 보낸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강렬한 의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모호해요. 노신의 기존의 글하고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야초까지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대단히 아주 직설적이에요. 노신스러움은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일단 야초는 뭐 요 정도 보면 돼요. 자, 为我自己为有与仇人与兽爱者与不爱者 나 자신과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에게 我希望 나는 바랍니다. 이 야초의 사망과 부패 그 다음에 부패가 火速到来 火수가 단어예요. 火수 불처럼 빠르다. 뭐라고요? 불처럼 빠르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상태형 형사? 성질형 형사? 헷갈려? 상태형 형사. 상태형 형사. 명사처럼 형용사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A처럼 B하다. 자, 호다우는 불이 온다가 아니에요. 불이 오듯이. 불이 번지면 들불 번지듯이 우리는 얘기하잖아. 불이 엄청나게 빨리 번지거든. 불이 번지듯이. 그러니까 매우 빨리. 이런 뜻입니다. 하루 빨리. 예, 죽고 썩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我先就未曾生存 나는 이전에 생존하지 않은 것이 될 테니까 这实在比死亡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내가 생존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의 죽음이나 나의 부패보다 더욱더 불행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파괴와 죽음과 요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역사에서 몸을 던지고 어쨌든 그런 어떤 결연한 각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취바 가라 잘 가라 들풀들이여 이렇게 돼 있고요. 리엔저는 붙여서 더불어서 함께 이런 정도 의미고요. 동사로 사용됐겠죠. 나의 제사와 더불어 나의 이 글과 더불어 내 들풀들이여 가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1927년 광주에서 썼다고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 중에서 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 자, 2번 주석 한번 볼까요? 1927년 9월 23일 노신은 광주에서 쓴 점머시에라는 글에서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자, 앞에서 이제 오타가 났는데 나는 돌란간의 기대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의 소리, 그냥 지우면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이 침묵을 지킬 때는 뿌듯하지만 정작 입을 열려고 하면 허전함을 느낀다. 아까 그 표현이 있었죠. 그게 이래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뭔가 쓸 말은 엄청 많은데 잘 써지진 않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 고뇌의 순간이 야초라는 산문시로 탄생이 됐다. 이러면서 나중에 잡문으로 아주 치열하게 써대기 시작합니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띠미엔 있었죠. 띠미엔 비유
헤이안더 지우社会, 노신의 작품에서 흔히 나오는 이런 흑암의 어두운 상황들이 나오는데 야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말 해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흑과 같은 구사회를 비유한 것이다. 자, 이게 들풀에 영어 번역본을 내면서 또 거기 영어에서 다시 또 서문을 쓰는데 추가적인 서문에서 그렇게 또 표현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지옥의 변두리라고 했죠. 이 띠미에는 바로 그 지옥. 그 당시 중국의 사회, 그 국민당의 어떤 전횡,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지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자, 1925년 11월 3일 노신은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대의 패단을 공격한 글은 반드시 시대의 패단과 함께 사멸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 이제 노신스러운 거죠.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백혈구 얘기를 해서 백혈구는 결국 백혈구 수치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혈액에 적정한 백혈구 수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 예,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요. 적으면 몸이 약한 거고 면역력이 약한 거고 너무 많으면 자기 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수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만 백혈구가 나와서 활동하고 사라져야 돼. 이번에도 그 코로나 때 그때 무슨 어떤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 죽었는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이해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백혈구가 너무 활성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성한 몸을 죽여요. 내 몸이 아프다 생각하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데 면역 세포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멀쩡한 세포를 죽여 우리 몸을. 그러니까 암세포나 나쁜 것만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가 있다고. 자, 어쨌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노신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사회가 이 지옥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나도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없어지면 당연히 나도 사라지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올바른 설명이죠. 그래서 자신을 백혈구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뭐 좋습니다. 자, 이런 주석들을 보니까 좀 더 내용이 그래도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죠. 자,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추야라는 가을밤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야. 그래도 이 작품은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앞에 야초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또 주석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자, 1번 주석을 보시면 왜 제가 이걸 읽으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실 겁니다. 자, 24년에 발표된 거, 24년이니까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얘기가 덜 될 때예요. 이때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요거는 24년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에서 말하는 뭐 이런 표현인데, 자, 여기서 보면 하늘의 그렇죠. 하늘은 가을밤이 어둠이 되게 무섭고 을씨년스럽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하늘이란 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악한 세력, 아까 그런 구세대, 그거랑 같은 거죠. 그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노시는 계속해서 그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니까 그 잘못된 어떤 뭐 적폐 내지는 뭐 등등등 봉건주의를 비롯해서 이때도 뭐 국민당이 좀 변절돼 어떻게 보면 날뛸 때니까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시 중국 사회가 이 악이 지배하는 사회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야초에 들어 있는데 됐죠. 다른 주석 밑에 있는 주석은 치자에 대한 얘기인데 치자는 원래 뭐 우리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뺐습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겠고요. 자, 가을밤이라는 작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빨리 한번 가볼게요. 큰 흐름을 알고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在我的后园可以看见 땡땡땡 두 개의 나무를 볼 수 있대요. 우리 집 뒷뜰에 담 밖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추나무고요. 또 하나는 대추나무입니다. 또 그렇게 썼어요. 자, 두 그루가 있는데 또 굳이 이렇게 표현했네. 자, 그 위에 하늘은, 그 위에, 대추나무 위로 보이는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은 지과열까오 그랬어요. 아주 기괴하면서도 높습니다. 我生平이라고 했는데, 내 생평, 뒤집으면 평생이죠. 평생. 같은 말입니다. 내 평생, 没有见过这样的奇怪而高的天空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상한 하늘 본 적이 없다. 그날따라 그래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보인 거고, 사실 대추나무 얘기도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대추나무는 매우 뾰족뾰족 날카로워요. 그 날카로운 대추나무 뒤로 보이는 하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버드나무 같으면, 버드나무는 느낌이 어때요? 부들부들 유들유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11페이지 거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나무 두 그루가 있다는데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하늘로 높이 솟았는데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는 상당히 뾰족해요. 실제로 대추나무는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그런 어떤 대추나무의 이미지하고도 여기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고요. 계속 봅니다. 他仿佛要离开人间而去. 그것은 마치 이 인간 세상, 렌제는 인간 세상이죠? 누차 얘기했듯이 인간 세상을 떠나서 얼취, 여기서는 취는 떠나다는 뜻이죠. 리카의 얼취, 그냥 떠나가다는 뜻입니다. 고문투의 표현이죠. 고문에서 취는 떠나가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뭐 어디로 간다가 아니라 그냥 떠난다. 목적지 없어요. 그냥 여기를 떠난다. 이 인간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버리려는 듯 해보인다. 是人们昂面不再见面.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아무리 들어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려는 듯이 뭔가 어둡고 기괴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뭐 이 노신의 느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然而现在却非常之蓝 이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 非常之蓝 여기 봐야 되는데 여기 수로가 없어요. 수로가 뭐냐면 非常之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 할 때도 비자를 제가 동사로 불렀는데 상도가 아니다 했는데 그래서 상지람이 되겠습니다. 상지람은 일상적인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늘이 이제 어둡긴 하지만 푸르스름한 그런 빛이 돌 때가 있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푸른색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주 그렇지 않고 페이창을 비상이라고 보면 아주 비상한 푸른색이다. 이렇게 봐도 그 말입니다. 비상하다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비상하다고 하니까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죠. 비상이라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다. 평상시와 다르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얘기하면 다른 날보다 더욱 유난히 푸르다. 뭐 좀 다르게 푸르다. 이런 느낌입니다. 闪闪的闪闪. 샨샤하다는 건 눈을 깜빡깜빡인다 아니면 불이 번쩍인다 이런 뜻이죠. 껌뻑껌뻑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별빛이니까 번쩍번쩍은 너무 별빛이곤 크고요. 깜빡깜빡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깜빡깜빡 깜빡깜빡 어떻게 했어요? 变了几个星星的眼이라고 했는데 变여기서 变은 이제 저기 반짝이다 눈을 깜빡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깜빡깜빡 눈을 깜빡이고 눈을 떴다 끔뻑끔뻑 한다는 뜻입니다. 10여 개의 별들이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차가운 눈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자 그의 입가죠. 입가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미소가 나타났다. 하늘의 미소. 似乎自以为大有深意 마치 자기가 스스로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짱은 여기서 바자문을 만드는 바자겠죠? 반슈앙 자 반슈앙이라는 것은 슈앙은 설이죠. 된설이 아까 그래서 된설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된설이 혹은 뭐
짙은 설인데 우리말로 된설이가 제일 좋죠. 된설이 맞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된설이 맞으면 나뭇잎 다 시들고 꽃이 다 죽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된설이를 우리 뒤뜰에 있는 야초 위에 뿌리려는 듯 해보였다. 지금 야초의 작품. 야초란 말은 여기서도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야초란 말을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냥 산발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야초라는 작품이 이제 제목으로 만들어진 거죠. 노신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초입니다. 我不知道这些花草真叫什么名字. 이 꽃의 이름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다만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카이고 핀 적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분홍색 꽃이 핀 게 있고 지금도 피어져 있다. 너무 작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신세 혹은 그 당시 국민 혹은 자신의 작품 이렇게 이제 충분히 감정이입이 될 만하죠. 자, 이거를 뭐 여성 타로 받았는데 꽃이니까 이걸 받은 것 같고요. 타짜의 렁더 이에치종. 자,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을씨년스럽게 벌벌벌 떨면서 춥게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뭐예요? 바로 꿈멍지엔. 꿈속에서 꿈의 장면을 표현할 때 멍지엔이라는 표현을 쓰죠. 꿈속의 장면은 어때요? 촌더 따올라이. 촌더 따올라이. 명사 더 그 다음에 동사 이 구조로 돼 있네요. 춘더 따올라이. 어쨌든 따올라이는 도래, 뭐 명사된 형도 있습니다. 우리말도 도래라는 말 그대로 쓰니까. 근데 기본형은 도래하다에서 온 거죠. 어쨌든 봄의 도래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을의 도래를 또 꿈꾸고 있을 것이다. 멍지엔 또 뭘 겁니까? 이 가냘픈 시인이 눈물을 자신의 마지막 꽃잎파리 위에다 떨구는 장면을 꿈꾸고 있으리라. 告诉他秋虽然来冬虽然来而此后接着还是春蝴蝶飞乱飞蜜蜂都唱起春次来了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 시인이 눈물을 떨구면서 告诉他 그들에게 그녀에게 꽃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초한테 말하는 거죠. 야초한테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가을이 비록 왔지만 그리고 겨울도 왔지만 즉 추운 시절 엄혹한 시절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선 봄이야. 봄이 올 거야. 새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꿀들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거야. 사랑이란 말은 없지만 넣어봤는데 봄 노래를 부를 거야. 봄 노래는 대부분 다 사랑 노래니까요. 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거야. 그런 시절이 올 거야 라고 시인이 마른 시인 지는 다시 죽어가죠. 야초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신이 그 당시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고달팠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他于是一笑虽然颜色东的红灿灿的仍然瑟缩着라고 했는데 벌벌 떨고 있었죠. 그녀는 그리하여 씩 웃었습니다. 물론 얼굴빛은 여전히 시뻘겋게 이제 좀 약간 얼어붙어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벌벌 바들바들 떨고 있긴 하였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걸 들었으니까 자 대추나무 얘기로 다시 갑니다. 枣树 대추나무는요 탐험이라고 부른 건 두 그루가 있었으니까 剪枝落尽了叶子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을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자, 전에는 还有一两个孩子来打他们别人大声的枣子라고 돼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해석 부분 잘 봐야 되겠네요. 자, 还有 이건 수로는 요입니다. 有孩子 여우의 목적어는 하이츠고요. 뒤에서 애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우 겸어문이 됩니다. 여우 겸어문. 문장 분석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있었어요. 뭐가 한두 명의 애들이 있었어. 한두 명의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라이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따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는 때리다인데 그냥 때리다가 아니라 뒤에 보면 목적어가 짜오즈죠. 짜오즈니까 대추 열매 대추. 그래서 대추나무가 열매가 있으니까 그걸 뭐 따려고 한 건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따 하는 겁니다. 따에는 때리다에는 열매를 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의 의미가 많다고 그랬는데 물을 길어오다 이것도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이거는 열매를 따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오면 웬만하면 또 다야. 따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성의 早즈란 얘기는 뭐냐면 따고 남은 대추를 따라온다가 되겠습니다. 따고 남은 대추를 따라온다. 됐나요? 그렇게 연결이 되죠. 现在是一个也不剩了. 근데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외로운 거죠. 이파리는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他知道小粉红花的梦. 그는 뭘까요? 그가 뭘까? 애매한데? 탐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즈. 他知道. 그는 누굴까? 대추나무인데? 왜 여기서는 또 탐험이라고 안 하고 타라고 했을까? 얘는 이제 시인 작자는 아니고, 왜냐면 시인은 다 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굳이 탐험이라고 안 하고 타라고 했네요. 뭐 그래봤자 뭐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대추나무입니다. 맨 처음에 짜오수 해갖고 MP를 딱 제시하고 대추나무 얘기한다고 딱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대추나무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대추나무는 이렇게 봅시다. 대추나무는. 앞에서 굳이 탐험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안 쓰니까 이상한데, 뭐 그래봤자 대추나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지시 대상은 없으니까 대추나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추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꽃의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 가을 뒤에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추나무는 또 여전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대추나무는 여러 해를 사니까, 계절 다 겪어봤고, 들풀은 보통 1년만 사니까, 한 해 살이니까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 배경으로 이제 품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요, 他也知道落叶的梦春后还是秋 이런데, 낙엽의 꿈은 뭐예요? 봄 이후에 가을이 온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他简直落进了叶子. 그는 그래서 낙엽 이파리를 모두 다 떨어뜨렸고요. 다만 지금은 줄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脱了当初满树是果实的 果实가 되겠죠? 果实和叶子的时候的quả心이라고 했는데, 자, 투어는 벗어났죠. 뒤에 보면 형태를 벗어났어요. 호형이라는 것은, 이 호는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아치,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휘어진 걸 말해요. 자, 뭔 소리냐? 땅추 만수 시 땡땡 시 나오죠? 시는 어떤 장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 동사입니다. 나무 가득,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실과 이파리로 달려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었잖아. 그럴 때의 그 둥근 모습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파리랑 열매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늘로 곧게 솟아 있다는 거죠. 열매가 맺었을 때는 그렇게 기울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치엔션도 헌슈프, 치엔션은 오면 이제 기지개를 펴는 겁니다. 기지개. 아까 그래서 그림에서도 좀 하늘로 높이 솟아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대추나무가 그래 보여요. 뾰족뾰족하니까. 但是 그런데 그렇지만 일부 몇 개의 나무는 여전히 띠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띠야라는 것은 낮다는 거고요. 야라는 것은 낮게, 여기서는 뭐 낮게 드리워져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드리워져 있다. 왜 그랬냐면요. 후딩이라고 했는데 보호하려고. 他从打早的干烧所得的皮伤이라고 했는데, 그 상처, 피상은 피부의 상처죠. 피부의 상처. 소득, 소득한, 즉 얻은 피부의 상처,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얻었어요? 바로 대추를 따던 그 막대기 끝으로부터 얻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 복잡한데, 결국 애들이 막 대추 나무를 열심히 두드려 패서 막 땄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느 부분이 이제 또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걔네들은 여전히 이렇게 열매가 떨어졌지만 하늘로 솟지 못하고 여전히 낮게 드리워져 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그런 이미지가 이 글의 이미지 분위기랑 잘 통하고요.
最长的几只라고 했는데 가장 길고 가장 곧게 뻗고 가장 긴 몇 가지 나무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밑에 쳐져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뭐더 아주 묵묵히 아무 소리 없이 티에시더 철과 철사처럼 그렇게 그 기괴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요게 핵심입니다. 즉, 이 대추나무가 떨어졌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이 기괴한 하늘을 찌르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찌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여기서 좀 드러나죠. 그래서 하늘로 하여금 눈을 껌뻑껌뻑이게 만드는 겁니다. 直刺着天空中满远的月亮，使月亮 지용더 파바이 라고 했는데 지용은 아주 난처하다, 괴롭다 뭐 이런 뜻인데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찌르면서 보름달을 찌르면서 그 달로 하여금 대단히 난처하게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귀신처럼 깜빡이는 이 하늘은 더욱더 푸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푸른색을 띄어갔고요. 그러면서 얘는 더욱더 불안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방후 마치 샹 여기 또 나오죠? 이 인간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리취라고만 되어 있죠. 리취 런젠. 이 인간 세상을 떠나서 이 대추나무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저 달빛만 남겨둔 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달빛도 몰래 동쪽으로 또 숨어갑니다. 이우수어여우더 간츠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줄기는 여전히 묵묵히 철사처럼 그 높고 이생아리만큼 높고 기괴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야오라고 했는데 이라는 것은 한 가지 뜻으로 일념으로라는 뜻이에요. 념이나 의나 일념으로 즉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쯔타더 스밍 자신의 그 죽을 힘을 다 써가지고 진관 오직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수많은 그 고혹적인 눈빛을 그 깜빡이고 있는 눈빛을 부관 타各式各样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혹은 여기서는 달인가요? 구름, 별 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달빛도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별빛이 나왔는데 별빛이 눈을 깜빡인다고 했으니까 그 수많은 고혹적인 다양하게 그렇게 눈을 고혹적인 눈빛으로 눈을 깜빡이고 있다. 아무리 뜨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압하려 그의 죽음을 스밍을 스밍 이거는 그의 목숨을 제압한다, 억제한다, 억누른다 이 정도 보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겠네요. 그것을 없애려는 듯이 찌르고 있다. 즉 나무 가지가 찌르고 기둥이 찌르고 하늘을 향해서 찌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더 이성 와더 이성 와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 밤하늘에 까마귀가 날아갔습니다. 밤하늘에 까마귀 가봤자 별로 티 날 것 같진 않은데 我忽然听到夜半的笑声 나는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 귓가에 들렸죠. 한밤중에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痴痴的似乎不愿意惊动睡着的人이라고 했는데 칠칠다는 것은 먹는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말을 더듬더듬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듬더듬하며 마치 잠이 든 사람을 깨우려는 것 같지는 않는 듯한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킥킥킥 조용히 소리내서 웃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안 듣게 웃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려서 나를 거슬리는 그런 웃음소리. 그러니까 누군가 이 밤중에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참는 듯하는 웃음소리인데 그럼에도 신경은 쓰이네요. 그러나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그러나 스웨이더 콩치 그 얘기는 아니군요. 사방의 어떤 분위기는 잉허저샤 잉허 사성이겠죠. 자
어디에 발맞추어, 화음을 넣는다, 혹은 동반해서 더불어 이런 뜻이죠. 화음을 맞춘다 정도가 제일 뭐 화답하다가 제일 좋겠고요. 화답하여 이 주변의 모든 공기들도 화답하여 웃고 있습니다. 이랬네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몰래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주변 분위기도 다 웃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환상인 거고 자신의 상상인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이에반, 이에반, 반밤중이 되자 메요 비에더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我即刻听出这声音就在我嘴里. 라고 했는데, 이 웃음소리가 어디 났냐? 내 입에서 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웃었네. 我也即刻被这笑声所 취주라고 되어 있는데, 취주는 우리말로 구축이고요. 구축이란 말은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쫓아내다.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할 때 쓰는 그 구축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이 소리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다.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갔대요. 자기가 웃어놓고는 내 웃음소리에 놀라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 灯火的袋子也即刻被我悬高了. 이 그 등불의 袋子 도 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悬高了 높이 올라왔다는 건데 뭐 스탠드 그 갓 이런 것들을 높이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별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근데 뭐 이거 책 읽으려고 불을 켰거나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后窗的 玻璃上 띵띵的响. 그렇게 되자 뒤에 있는 창문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띵띵띵 땡땡땡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뭐예요? 작은 벌레들. 그러니까 불을 켜서 이제 하니까 불들이 뭐 하루살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부딪히는 거죠.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마리가 또 찐라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그 창문 종이 우리가 창호지라고도 하는데 창호지 옛날에는 창문에다 종이를 붙였으니까 거기에서 포콩 그 찢어진 구멍 속으로 찐라이 거기를 통해서 이 총이 있죠. 전치사 장소 나타내는 이런 장소는 경유를 나타내죠. 경유 뭐뭐를 통하여 그래서 장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경유입니다. 경유. 자, 창문 틈으로 들어온 듯 했다. 그 녀석들은 들어오자마자 그 유리로 된 그 갓등에다가 띵띵띵 부딪히면서 땡땡땡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거 정 쌍면 撞进去了. 근데 그러다 한 마리가 또 이제 그 스탠드 사이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위다호 불을 만난 거예요. 불을 만났습니다. 而且我以为这火是真的 라고 했는데 그러다 타于是 위다호 그리고 걔는 불을 만났다. 게다가 나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좀 이상한데? 그것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들어가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내가 나왔을까? 뭐 오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하죠? 그게 들어가서 그게 진짜 불인 가짜 불인데 진짜 불인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 그렇고요. 2~3个雀 두세 마리는 雀 휴식在휴식하고 있죠. 그 등불에 즈짜오라고 했네요. 짜오라는 건 덮개죠. 덮는 것이 짜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에 쓰고 있는 것도 거우짜오죠. 입을 덮는 거니까 거우짜오. 종이 갓등에서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갓등은 어젯밤에 새로 교체한 갓등입니다. 아주 새하얀 종이고요. 거기에 저추라고 했는데 이건 저는 여기서는 접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갓등은 스탠드를 이렇게 물결무늬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물결무늬의 흔적이 남아 접혀져 있습니다. 이자하의 화추 그리고 한쪽 구석에다가는 이즈 뭐입니까? 아주 싱홍서的아주 짙은 빨간색의 치자를 하나 거기다가 화추 그려 넣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가등의 모양을 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속 보죠.
싱홍더, 자, 아주 붉은 그 치자가 꽃이 피었을 때, 대추나무는 要做小粉红花的梦 이렇게 됐네요. 이 대추나무는 바로 이 분홍꽃의 꿈을 그때 꾸고 있었다. 아, 이렇게 돼 있고요. 칭총더, 그러면서도 아주 푸르게 이렇게 굽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말줄임표. 자, 자, 그 밑에 주석 2번에 보시면 여기 그 치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관목이라고 되어 있고 여름에 꽃이 핀다고 되어 있고요. 그쵸? 흰색이나 담황색의 꽃이 핀다. 홍치자는 아주 귀한 상품종이다 그랬는데 뭐 사실 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있었다고는 하는데 붉은 꽃이 꾸기도 한다 해서 치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치자는 꽃이 노래요. 근데 여기서는 붉은색 치자니까 뭐 특이한 치자인데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치자가 피었을 때는 대추나무가 꿈을 꿨는데 이제 이 야추가 꿈을 꿀 때는 이제 대추나무가 다시 그 꿈에서 깨어나고 이런 어떤 여러 연속된 그런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어떤 절망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我又听到夜半的笑声 한밤중에 웃음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나는 급히 내 생각을 칸 또한 아주 그냥 툭 잘라버린 겁니다. 잘라내버렸습니다. 생각을 그만두려고 한 거죠. 칸 보고 있습니다. 봅니다. 뭐를? 그 흰색 갓등 위에 있는 작은 벌레들을, 푸른 벌레를 봅니다. 대가리는 크고 꼬리는 작고요. 마치 해바라기처럼 생겼어요. 다만 아니 해바라기 즈가 있으니까 해바라기 씨처럼 생겼네요. 해바라기 씨처럼 생겼고 다만 주요 빨리 셔마에 남았다. 다만 크기로 보면은 보리의 절반쯤 되는, 그렇죠? 빨리니까 반절쯤 되는 인간의 의미겠고 소맥 뭐 보리의 반절쯤 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정말 작네요. 전체 몸의 색깔은 푸르스름한데 아주 뭐 귀엽대요. 귀엽고도 불쌍합니다. 나는 하품을 했고요. 종이 그러니까 담배에 불을 붙였고요. 담배 피려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등불을 향해서 묵묵히. 그 다음에 징디엔이란 것은 무엇 그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죠. 그 푸르스름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영웅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오고 또 갓등에까지 와고 그 사이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진짜 불인지 알고 거기다가 기꺼이 몸을 던지는 이 영웅들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중국에서 이제 새벽이 올 거다, 진짜 빛이 다시 올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던졌거나 혹은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겠죠. 그 보잘것없지만 이들은 그래도 빛을 향해 전진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 꿈은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꿈이지만 그래도 이 꿈을 계속 꿔야 된다.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은연중에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덜 노신스럽긴 해요. 뭔가 확 대놓고 뭔가를 질러야 되는데 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야초의 특성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자, 요 정도 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역시 잉더까우비에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잉더까우비에 이것도 뭐 이렇게 길진 않고요. 약간 또 반복도 되고 하니까 한번 여기까지 한번 맞아볼게요. 자, 이 글은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주석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석 우리 워크북 15페이지에 있어요. 워크북 15페이지에 자, 여기 24년이죠? 자, 24년 12월 8일 어사 발표되었다. 노씨는 허광평에게 보낸 1925년 3월 15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허광평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노신이 뭐라고 했는지 시작. 내 작품은 너무 어둡습니다. 나는 항상 암흑과 허무만이 실제적 존재라고 인정하며 음, 자기 이 설명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보면 자신은 침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에게는 광명을 주고 싶다 그랬는데 이 희망과 절망이 교차된다는 어떤 이미지 아까 자기는 죽고 썩더라도 들풀을 피원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랑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작품만 보면은 정말 이게 뭔가 싶긴 한데 전체를 보면 내용이나 그런 어떤 소재는 좀 바뀌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작품이 지문에다 시험 문제 나오느냐? 물론 나올 수도 있죠. 모든 작품이 다 그러하듯이.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이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야초와 관련한 지문은 시험 문제는 사실 뭐 이미 한번 나오기도 했듯이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초라는 키워드를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품들을 인용하거나 뭐 스텝 2에서 제시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 뭐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는 데까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분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사실 어려운 것도 없어. 크게 더 특별히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많진 않아요. 일단은 너무 짧고 간결하니까. 근데 뒤에도 가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고유명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단순해. 근데 이해는 안 돼. 그리고 말 자체가 공허, 흑암, 어두움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모호하긴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주제의식이라든지 즉 내가 없음으로 있고 있음으로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그런 식의 어떤 존재 인식론 이런 거 존재론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점을 관심 있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주석도 한번 볼게요. 이번 주석도 뭐 뒤에 보면 한참 그 친구 얘기하면서 중간쯤 나오는 얘기긴 한데 노시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작. 내 사상은 너무 어두우며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 어둡다잖아. 어둡다, 괴롭다. 그 외롭고 힘들고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의 앞길을 밝혀야 되는 선구자 입장에서는 혼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많은 선구자들이 이랬겠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자, 그래서 괴롭지만 청춘들한테 전염시키지는 않다고는 했지만 또 그렇지 그럴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었고 같이 또 청춘들의 입장에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고 뭐 그런 사람이 노신입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괴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노신하고 뭐 중요한 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신의 삶은 사실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게 선구자나 이게 선각자들이 갖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근데 모르거든. 근데 자기가 그걸 알려줘야 돼. 항상 노신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야. 내가 이걸 알려주는 게 맞나?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도 알려줘야 되나? 결국은 노신이 글을 썼다는 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온전히 그 희망만을 품고 살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확신도 사실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노신의 고뇌 잘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도 같이 마찬가지 한번 다 같이 작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인과과업이라고 했죠. 그림자의 이별, 그림자의 고별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림자 얘기는 그림자랑 자기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림자랑 얘기해 본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자, 人睡到不知道的时候的时候. 말장난 같기도 하고 재밌긴 한데,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잠을 잘 때는, 就会有影来告别. 그럴 때는 그림자가 와갖고는 이별을, 작별 인사를 한다.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잘 모르겠죠? 괜찮아. 시니까. 시는 원래 이해 못하는 거잖아. 有我所不乐意的在天堂里我不愿意去. 자, 我不愿意去 天堂이라는 얘기입니다. 我不愿意去天堂. 나는 천당에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천당? 有 있는 것. 我所不乐意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 천당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내켜하지 않는 게 있는 천당이라면 그게 천당이라도 나는 안 갈래.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지옥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내가 내키지 않는 것이 있는 지옥이라면 나는 거기도 가지 않으래. 내가 내켜하지 않는 것이 너의 미래의 황금 시대에 있다면, 당신들의 미래에 오는 그 황금 시절에 존재하다면 나는 그곳에도 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니 지우스, 그런데 말이지, 네가 바로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있는 곳에는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림자가 이게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해리성 인격 장애 같기도 하고, 뭐 자기가 이중 인격, 자아 분열, 다중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랬잖아. 잠이 들었을 때 그렇다고, 뭐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꿈속에서 나를 만날 수도 있잖아. 朋友我不想跟随你了我不愿住 나는 친구요,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을래요. 난 정말 당신과 같이 있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자라는 게 본인의 자아고 실제 모습일 수도 있죠. 자신의 살고 있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둡고 괴롭고 절망스러운데, 그래서 진짜 속마음은 야, 난 너랑은 진짜 헤어지고 싶다. 지금 이 노신으로 살고 있는 네 모습이 싫다. 너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잖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로우면 이런 느낌을 정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뭐 그 정도 이해하면 사실 이거는 이해가 다 끝난 거예요. 我不愿意 나는 가지 않으란다. 오호라 나오는데 이건 슬플 때죠. 나는 안 갈래. 不如방황於우디, 나는 차라리 방황하겠어. 어디에서? 우디. 우디라는 표현도 사실 참 존재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이 세상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겠어. 혹은 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방황하겠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어차피 시적 표현입니다. 즉, 그곳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디든 절대 가지 않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그림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我不过一个影 나는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不过 부사로서 사용된 거죠. 나는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要别你而 자, 여기서 비에 다음에 니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럼 동사로 사용됐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별하다가 되겠죠. 이별하다. 기출문제에서 이 비에가 이별하다는 뜻으로 장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 써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뭐 어쨌든 비에니, 여기서 비에는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절대. 그 비에 다음에 뭐가 와요? 동사가 오잖아. 동사 안 왔잖아. 그럼 얘가 동사인 거죠. 비에니, 리비에라는 뜻이죠. 리카이니. 자, 너를 떠나서 전무어자의 헤이안리라, 흑암 속으로 침몰하련다. 그러나 흑암은 또 나를 삼켜버릴 테지. 그러나 광명이 또 나를 또 없애버릴 테지. 그러니까 흑암으로 가면 참 힘드네. 그림자 입장에서는 어두운 데 가면 사라지고 밝은 데 가면 없어지잖아. 그림자의 운명이 그러네요. 그러나 나는 이 명암 사이에서 방황하기는 싫다. 어두움과 광명 사이에서 방황하고 싶진 않다. 차라리
그 어두움 그냥 흑암 속으로 침몰하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사라지는 게 더 낫겠다. 없어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네요. 철저한 자기 혐오의 느낌도 나는 거고요. 뭔가 슬퍼요. 내 그림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내 그림자가 뭐 여러분이 그림자를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그림자가 왔는데 나는 너랑 있는 게 항상 너무 행복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지 않나요? 왠지 따뜻하지? 그치? 좀 약간 닭살이긴 한데 그림자 나타나서 너 재수없어.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 근데 지금 이건 그거 아니야. 노시는 어떤 고뇌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똑같네. 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으리. 我不知道是黄昏还是黎明. 나는 이것이 황혼인지 여명인지 모르니까 황혼은 이제 어둠이 되는 거고요. 여명은 이제 광명으로 가는 이제 날이 밝는 거죠. 새벽이니까. 어찌됐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살기 싫어. 나는 구치에 나오네요. 구치에. 고문에서도 나왔지만 고나 차나 똑같은 뜻이고요. 해석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해석을 굳이 하자면 잠시 잠깐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잠시 검은 시커먼 손을 들어서 술을 마시는 척 하고요. 그리고 将在不知道时候的时候独自远行. 어떤 때인지 모르는 그때 나 혼자 멀리 떠나갈래요. 떠나가리라. 이랬어. 오호라 오호라. 倘若 황혼, 만약 황혼이 된다면 흑암은 자연히 나를 삼킬 테죠.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낮에 의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여명이라면. 친구여, 때가 이미 다 되었소. 나는 나는 장차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방황할 것이요. 你还想我뭐야? 你还想我的赠品? 너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다로 봐야겠네요. 나의 赠品은 이제 선물이겠죠. 너는 나한테 뭐 선물을 나의 선물을 바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선물을 바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소? 우이, 뭐 없을 따름이요. 없다란 얘기죠. 而乃是黑暗与空虚而已. 있다면 그것은 어두움과 공허함 뿐이요. 그러나 나는 只是黑暗或者会消失于你的白天. 나는 그저 흑암일 뿐이요. 또는 당신의 낮에 사라질 뿐이요. 나는 다만 공허할 뿐이요. 공허함일 뿐이요. 결코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여, 나는 나 혼자 멀리 갈래. 不但没有你，并且在没有别的影在黑暗里。不但没有你， 뭐라고 할까요? 不但 而且 并且죠. 没有你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가냐? 没有你 네가 없는 그곳으로 떠나갈 것이며 또한 在没有别的影在黑暗里 다른 그림자가 없는 흑암 속으로 갈 것이요. 혼자 여행을 떠나리라. 나는 나 혼자 흑암 속에서 침몰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온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요. 내 세상이 될 것이요. 자, 알듯 맞듯이죠? 그래서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따져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역시 이건 시예요. 시라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뭐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는데 빠오초라든지 이 작품도 야초고요. 아직도 야초가 몇 개 더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듯 말듯 뭔가 구름 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밤하늘 같기도 하고요. 노신이 그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참 야초가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조금 알만한 것들이 좀 나와요. 어렸을 때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뭐 이렇게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한참을 야초로 갑니다. 이제 9번 몇 번이야? 10번까지인가요? 한참 야초로 가는데 가다가 10번도 야초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12, 13 이쪽으로 가면 화계집이라든지 다른 잡문들이 나옵니다.
자, 잡문들이 나오는데, 요렇게 가면 또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초 안에서도 이렇게 좀 더 시적 감흥이 좀 더 많은 게 있고, 약간 산문 비슷한 그런 또 작품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씩 느낌이라는 것들은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산문시라는 특성상 여전히 알듯 말듯입니다. 그런 점들은 감안하시고, 다만 지문으로서 얘네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뭔가를 물어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지문은 아니고, 노신의 잡문도 야초에서 지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기도 하지만 나온 적은 없고, 다른 잡문에서 나올 가능성은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야초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기출문제도 이미 한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6, 7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야초 그때도 야초 딱 9년 전이겠네. 9년 전. 6년 전? 6년? 9년이야. 6년이야. 왜냐면 야초는 딱 3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 요해 보고 그해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같은 해였으니까 3년이나 9년쯤 되겠네요. 아니 9년이나 6년? 하여튼 꽤 되는데 9년인가 보다. 시간이 이렇게 버렸네. 모르겠다. 9년이면 뭐하고 6년이면 뭐합니까? 자, 어쨌든 이 야초라는 작품들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볼만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이전에 볼 때는 뭐 하나하나 일일이 따졌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예? 시라는 점에서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가보면 다른 잡문들은 또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물론 거기서도 일부분은 이거는 별로 그 당시에서만 중요했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세요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경이랑 함께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봤던 이 세 개의 작품은 모두 어둠과 흑암과 그 다음에 죽음과 뭐 부패, 이런 어떤 그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우리가 평상시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이죠.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림자마저 자신 나랑은 이렇게 살기 싫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오늘 밤 꿈에 여러분의 그림자를 만나서 그림자가 여러분을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따뜻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림자 만나면은 진짜 괴롭겠지. 힘들겠죠. 근데 노신의 상황이 진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뭐 노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뇌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미루어 짐작해보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지 않나.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볼, 이런 노신의 글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이 작품을 제가 이제 수업에서 다루기 시작한 게 그래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봤을 때랑 느낌은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되게 이거 보면 슬펐거든요. 좀 덜 슬픈데 왜 덜 슬플지는 모르겠는데 좀 덜 슬프긴 한데, 어쨌든 노신이 살았던 그 흑암의 세계는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조선이 그 독립이 안 되고 있을 때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내 친구였어 봐. 내가 안중근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안중근 하기는 그렇고, 그런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안중근이 우리 가족이었거나 내 친구였어 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옆에를 지켜보고 있는 거. 뭐 그 정도 느낌으로는, 친구의 느낌으로 노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노신은 그림자는 없지만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외로운 거예요. 이런 선지자의, 이런 선각자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느껴보면서 한번 이 작품을 찬찬히 차분하게 한번 또 감상해보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작품은 제목도 복수죠, 복수. 여기서도 막 죽음 나오고 막 그래요. 막 희망 나오는데, 노신의 희망은 희망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과 번복이 있는 희망이라고 그랬죠. 눈도 내리는데 뭐 눈은 어떤 건지 하여튼 뭐 등등등 이런 부분을 또 차근차근 볼 테니까, 어쨌든 이전에 어떤 작품하고는 조금 색깔이나 느낌은 좀 달라요. 거기서 이제 좀 적응하는 기간만 좀 가끔 오면 또 금방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